우리 또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남기정 교수님, 네. 한일 정상회담. 네네. 우리 교수님의 시선으로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그 호사카 교수님께서 굉장히 맥락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네. 관점도 잡아주셨고. 네. 근데 제가 총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의 우익들의 반응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는 일본의 우익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 질이 멸렬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일단 이시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본의 우익은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매국노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매국노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참여연 끝나고 나서도 우익들은 오히려 막 그 속으로는 기뻐하는 듯한. 왜냐하면 책임을 다 씌워가지고 이제 끌어내려야 되니까. 끌어내리면 되니까. 그런 반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우익에서 봐가지고는 반일 투사이면서 한일 관계 망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기대를 좀 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시바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그림 자체가 네. 이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질이 멸렬해요. 그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일 투사 이재명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 외교 참사로 만들어야 이시바를 그냥 끌어내는 그렇죠. 깔끔하게 끌어내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지금 그렇죠. 멘붕이다. 그러니까 뭐 일본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이제 정부 출범했을 때 굉장히 싸늘했었어요. 뭐 기대할 게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일 관계 망치지는 않으면 다행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론조사 보면은 그런 반응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얘기해볼 만한 상대인가 보다. 야, 뭐 큰일 이렇게 났다. 말이 통한다. 큰일 났다. 비상이다. 비상.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과거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아예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일본 안에서요. 네. 과거사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에 동조했던 게 윤석열 정부였죠.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관계 좋아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거사 문제도 포함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이제 일본 국민에게도 조금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을 좀 열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일단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평을 드리자면은 모든 게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냥 그것만 딱 보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맥락이나 추세나 그 처해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일단 출발점으로서는 적절한 선을 잡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시바가 왜 이번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어있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 목소리, 온건파적 목소리. 그렇죠. 그 약간 좀 이 여론조사 같은 걸 좀 보면서 좀 말씀해 볼까요? 제가 네. 지금 그 몇 개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네. 1번 슬라이드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걸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 지금 그 언론사들에서 이 지지율 조사를 했어요. 네네. 지난 8월 한 8일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인데요. 이 여러 그 기관들이 그러니까 보수지도 있고 약간 진보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통신사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각각 그 가지고 있던 숫자들에서 다 늘어났어요. 그 적게는 5%, 4%, 많게는 11, 2% 뭐 이렇게. 많이 올랐네. 근데 요미우리 신문 봐주시겠습니까? 지지율 39% 올랐는데 17%가 올랐어요. 17% 포인트가. 근데 이거는 요미우리 신문이 내각 지지율을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대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이게 지난달에서요. 더구나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그렇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그 정상회담 요인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상당히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다.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했던 거. 인터뷰도 하고 그 고전이었죠. 23일 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사퇴 반대 여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퇴 반대. 사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다 못 썼지만은 자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 오히려
사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더 큽니다. 야, 그거 재밌네. 자민당 안에서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서 이거 이시바가 아니면은 지금 자민당을 끌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보단 낫네. 네. 더구나 여기에는 지금 안 썼습니다만 우리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건데요. 네네네. 일본에는 이게 수상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수상 프리미엄이 뭐냐면은 수상 내각 지지율하고 자민당 지지율 하고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내각 지지율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각 지지율이 높으면은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네. 내각 지지율이 낮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시바 총리 된 이후로 네. 일본의 내각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5% 내지는 10 몇 %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언론도 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고 자민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언론을 장악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그 이시바 내려와라 뭐 이런 목소리만 잡았던 건데 사실은 일본 국민들은 또는 자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기시다 때는 2024년도 1월부터 끝날 때까지 이 거꾸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민당 지지율이 내각 지지율보다 더 높았는데 내각 지지율이 계속 자민당 지지율을 깎아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수치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역전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시바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야, 그럼 이시바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겠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지금 재밌죠? 예, 재밌네. 아니, 그래서 잘못하셨어요. 너무 재밌네. 아니, 이거 너무 재밌어. 그런데 제가 조금 보태면 이번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미국 가기 전에 네. 일본하고 도모하는 것이 대미 공조에도 유리하고 네. 실제로 우리한테는 역설적으로 이시바가 살아남아야 그렇죠. 이 난국을 같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 특이한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 내부의 반응이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런데 좀 실용적인 입장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둘로 나누면 네. 이번에는 이시바를 돕고 빠른 시일 내에 이시바가 만약에 정권이 안정된 다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네. 본격적으로 사과 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받아내자 하는 게 보관이었다고 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때 남기정 교수하고 저하고 일본의 와다 하루키 선생하고 이세자키 의원이 실제로 사과에 관한 어떤 공동성명 기초를 우리 양 대통령하고 총리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시바 쪽에서는 그거를 수용을 하는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뜻을 밝혔으니까 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금 살짝 넣었잖아요. 네, 이번에 넣었던 거는 살짝 넣었잖아. 김대중 후보지 공동선언이 들어간 것도 물론 의미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간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 인식. 그러니까 그 오부지 공동선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줄에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네. 사실은 이 문장 그 자체는 거의 항상 일본 일본 외무성에서 그동안에 줄고 써왔던 그 문구 그대로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게 2023년도 아마 5월달 이후로는 일본에서도 이 말을 쓰지 않았었어요. 한일 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 제3자 대의 변조를 이제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립서비스처럼 한번 이 얘기를 해준 다음에는 역사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 네. 한일 간에 주고받는 문서의 역사 인식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자라고 하는 게 일본 쪽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회담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하고서 이제 공동선언문, 공동 언론 보도문입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좀 약간 딜레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일본 외무성 쪽에서 역사 인식을 얘기를 넣는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봤던 얘기 그대로 넣고 싶다라고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일본 쪽에서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슬쩍 넣었는데 일본 국민들은 별로 위화감 없이 넣는 거죠. 그렇지만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넣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땅속에 거의 파묻혀 있던 역사 이야기를 땅 위로 끌어올린 거지. 일단은요. 아니 그 교수님
국가를 위해서 방송을 좀 많이 하세요. 아니 말씀도 잘하시고. 아니 말씀 너무 잘하시고 빨려 들어가. 방송에 최적화되고 예. 내용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 활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연구자로서 연구 그만하시고 이제 알려야지 연구만 하고. 아, 오자마자 뭐 재미없을 것 같다고 아니야. 와. 그래서 역사 인식이라고 훌륭하시네. 하는 문구 자체가 들어간 것은 이거는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건 뒷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고 뒤에는 그 평화구축 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협력이라고 하는 거를 큰 그림으로 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대중 우부주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과거 즉시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걸로만 역사에 대한 인식을 표명한 걸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후반 부분인데요. 후반 부분은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과거 문제는 정리하자라고 하는 게 그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건의 그 기본 정신을 살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한반도 문제, 평화의 문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게 이 한일 간의 그 공동의 문건으로 들어온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전에 있다가 한동안 없다가 지금 들어온 거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 말씀이 기신지 재채기로 끊어주시네요. 저희가 오늘은 사실 또 한미 정상회담 부분에 또 많이 치중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요. 혹시 그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갖고 지금 덧붙일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한미 정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아니 좀 넘어가기 전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조금만 좀. 양이 많아. 양이 많아. 최욱 씨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하나만 더. 지금 그 담화냐 견해냐 이런 말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시바 담화라고 하는 걸로 지금 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견해라고 하는 걸로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이 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것만. 그러니까 담화보다는 조금 아래 단위의 의사 표명이 견해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라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산케이 신문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냥 놀랐습니다. 견해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자민당 지지층의 77.2%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방해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담화는 물론이거니와 견해는 무슨 뭐 이래가지고 절대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산케이 신문 독자들은 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산케이 신문의 자민당 지지층이 저렇게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신기하죠. 그거 한번 밑으로 한 번만 더 이제 3으로 가주시겠습니까? 뭐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 이게 그 다녀가신 이후 그 다음 날 24일 날 저녁에 이시바 야마사키 고이즈미라고 하는 자민당에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3명이 만난 거예요. 고이즈미가 아직 그 생존해 계세요? 그렇죠. 고이즈미 지금 그 이 농림수산부 장관의 아버지죠. 고이즈미 중이치로. 생존해 계셔. 저기 약간 그 흐릿하게 보이는 게 제일 오른쪽에 흐릿하게 보이는 게 그 고이즈미 씨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 이시바 총리 옆에 있는 게 야마사키라는 사람이고요. 자민당 안에서 지금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야마사키가 이 이시바의 의지를 갖다가 표명해주곤 하는데 이시바는 그만둘 생각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셋이 만났어요. 근데 셋이 만난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요. 무슨 의미죠? 이때 살짝 고이즈미 씨가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이 책 읽어봤느냐.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쇼와 16년이라고 하는 건 1941년입니다. 1941년 여름의 패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노세 나오키라고 하는 작가의 논픽션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기 보면은 이시바 시게루 고이즈미 중이치로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씩 적어놨죠. 몰라요. 이게 중요하다. 못 읽어요. 죄송합니다. 한참에서. 하여튼 저쪽에 오른쪽서부터 이시바 고이즈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판으로 복간된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올해 종전 80년 대하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NHK가 지금
지난주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해마다 여름마다 NHK나 이런 데서 종전 특집을 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종전을 했습니다. 드라마를. 근데 네. 이시바가 본인의 저서 안에서 이 얘기를 해요. 1941년 여름의 실패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름의 패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무슨 얘기냐면 41년이니까 그 진주만 공격으로 나가는 그 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총력전에 관한 특별 그 연구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했는데 그 연구반의 결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연구반의 결론이 이시바가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는 아마도 이제 공격하러 가는 거니까 그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겠지. 그러면서 읽었는데 네. 이 총력전 연구반에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필패다. 오.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렸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오. 근데 그거를 이제 이시바가 읽고 네. 이 사람이 이제 방위성 장관일 때 이걸 읽고 네.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거 아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일본주의, 뭐 대국주의 이런 거, 군사주의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모험주의로 나가면 일본 망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반제국주의. 그렇죠. 이건 반군국주의적인 이거 사고방식이죠. 의미 있네. 그거를 한번 읽자라고 하는 얘기를 고이즈미 씨가 또 오이즈미가 해줘요. 해. 이거 의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의미 이거는- 있다. 길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의미 있다. 의미 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견해라고 하는 거를 내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하고 빌드업하다. 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좋은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길다고 얘기하면 안 돼.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견해를 내기 그만하세요. 위해서 이제는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군국주의, 예. 반제국주의라는 견해를 내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 아니겠느냐. 재밌다 이거. 약간 좀 희망을 예. 우리에게 또 북돋아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어. 예,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한일 관계는 매우 전향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돼요. 예. 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야, 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이시바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시바가 이시바 살아남아야 살아남아야죠, 돼. 이시바. 그러나 이번에 지지율 올라서 예. 살아남을 가능성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우리 홍현익 원장님은 가실 시간이 더 됐다는 거. 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외교보다 진행이 더 어려워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의제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뭐 총평 잠깐 좀 듣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상회담 하기 전에 상당히 우리가 긴장했었죠. 긴장 많이 했어요. 완전히 낭패를 당하는 게 아닌가. 네. 불과 정상회담 3시간도 안 남았는데 거기서 이게 폭탄 선언이 막 연속 한 번도 아니고 2번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숙청, 뭐 혁명 이런 건 예. 소련이나 중국 뭐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게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음모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정상회담을 막상 해보니까 숨은 그림이 뭐냐면 우리 비서실장이 가서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 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서 네. 전격적으로 이 해명을 하고 이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을 딱 보낸 거죠. 그래서 이건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했던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칭찬들을 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일단 집주인의 그 인테리어를 칭찬해요. 들어가자마자 인테리어 칭찬했어. 그것도 칭찬도 기가 막힌 게 장식이 이게 금빛으로 빛나는데 트럼프의 황금 시대를 연출시킨다. 마가랑 엮었어. 그러니까요. 마가랑 이게- 싹 엮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어. 아부도 아니고 사실인데 자기가 뭔지 황금 시대 저 미국의 대통령인 것 같고. 근데 그 집무실 인테리어를 언제 했어요? 최근에 리모델링. 최근에 리모델링 했다는 했어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가 좋다는 걸 띄워줬지.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의 정말 무한한 헌신. 이러니까 뭐 세계적 인물로 미국 살리고 세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김정은이다. 그래가지고 김정은 나도 하려고 그러는데 김여정이 얘기 들어보니까 김정은이 나는 대화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세계 유일하게 네.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로 마라톤을 뛰신다면 난 페이스메이커로 나서겠다. 보조역으로 나서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왜 한국을 왜 그런 헛된 소리를 했나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테러를 당한 경험도 그렇습니다. 갔잖아요. 예. 그것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자꾸 만나고 싶다. 그래서 결정판이 뭐냐면
중국에 같이 가고 싶다. 어. 이게 저는 아주 정말 끝판왕의 그 얘기인데. 아, 그게 끝판왕입니까? 네, 왜냐하면 그게 끝판왕이야. 제가 이 정상회담에 가장 걱정했던 게 한국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선봉장으로 내세우는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근데 최악이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중국을 같이 간다는 건 친근하다는 얘기도 되고 자기하고 기밀을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네. 시진핑을 만나는데 이재명과 같이 만나면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사귀어도 좋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은 친미도 되고 친중도 친중을 되고 해도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또 해석이 되네. 그래서 야 이건 완전 성공한 정상회담이다. 와. 다른 거 무엇보다도 네. 전략적 유연성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주한미군이 뭐 왔다 갔다 하느니 뭐 한국이 뭐 그 전역을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다 하나로 합친다 그러고 이게 다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나도 중국하고 뭐 가까이 지내기도 하는데 중국 나 사실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같이 가면 더 좋겠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뜻 그럼 같이 가시죠. 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또 한마디 더 하죠. 오바마 대통령인가 뭔가는 환경 뭐 얘기하더니 뭐 비행기 높은 고도로 가지고 환경만 해치우고 뭐 그런 얘기까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많이 이 사람 흥분하셨습니다, 우리 만나면 원장님.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아, 재밌어했다. 완전히 그 트럼프가 가르친 거를 기술을 역이용해서 트럼프를 설득한 겁니다. 이게 거래 기술을 다 거래 설파하시고 기술. 네. 그거를 반대로 역이용한 거죠.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말씀이 드리고 조금 다들 많으시네. 네. 아니 기분이 좋으시니까. 아니, 오랫동안 굶었으니까. 아니 예, 하시죠. 네. 아니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합니다. 네, 좀 이따 합니다. 우리 의원님 총평은요 좀 짧게 좀 부탁한다고 제가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니 그 사이에 있었던 게 꼭 3시간 전에 트위터뿐만 아니잖아요. 네. 우리 3실장이 다 갔고 외교장관이 중간에 뛰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그만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이 어마어마했고 이거는 대통령이 기내에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사실은 전체 틀은 좋은 쪽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한테 예민한 것들은 그 두 사람의 정상회담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건 뒤로 밀어놨다. 이거는 일단은 성공이지만 그건 불안 요소로 남아 있는 거죠. 아직까지 채워지지 예.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그렇지, 그거는 조금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너무 적절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외신 어떤지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너무 칭찬이 있으니까 외신 현지 반응. 네. 냉철한 반응이거든요. 예. 예. 외신에서도 뭐 굉장히 처음에 긴장 상태였다. 왜냐하면 이제 그 SNS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제가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어제 밤 새서 라이브를 했는데 예. 그러셨어요. 혼자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구독자 별로 없지만 밤을 샜으면 새벽 4시까지 구독자 이런 얘기 하죠. 라이브 열심히 했는데 구독해야지. 구독해 주시고요. 네. 예. 그 라이브를 하면서도 제가 퍽스나 이런 데서 도대체 이 트럼프의 이 트윗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들도 당황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면서 그냥 살짝 보여주고 끝나는데 결정적으로 그 트럼프가 이재명 만나기 전에 기자회견을 또 따로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동양계 기자가 네. 방금 너가 올린 그 트윗의 그 반응, 그 어떤 의미냐, elaborate,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루머를 들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약탈하고 그런 루머를 들었는데 그건 내가 조금 있다가 finding out, 조금 있다가 내가 한번 이재명 만나서 물어볼 거야. 근데 만약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무서워. 워싱턴 포스트나 이제 다른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 트럼프는 원래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런 극적인 연출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던지는 어떤 고도의 외교 전략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자, 요거는 어쩌면 정말 그 전략적인 거. 근데 제가 요거 딱 이제 나왔을 때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나 그 외신 기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즉각.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는 생각해? 트럼프를 계속 취재했던 기자들. 그랬더니 한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자가 트럼프는 애초부터
우리나라 부정선거론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든 첸이나 애니 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퍽스나 더 힐 이런 외교 전문지나 방송을 통해서 기고문을 계속 했잖아. 올렸어요. 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계속 네. 올렸고 전 뉴스포터에서 그걸 전달을 했는데 네. 그거를 들었을 때도 트럼프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던 말던 사실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왜냐면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사실 오직 김정은과 어떻게 하면 그래. 우리나라한테 받아낼지 그것인데 그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관심 있는 척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 딜을 메이킹하기 전에 고도의 긴장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기선제압용. 네, 그래서 실제로 회담에서 그 얘기를 막 설명하는데 별로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that's my misunderstanding 이러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내 오해였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내버리더라고. 네, 생각보다 예. 빨리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애태운 거 치고는 맞죠. 빨리 정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뉴스포터에서만 사실 짚었는데 초반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차에서 내려서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잘 보면 어떤 여자분이 한국 여성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계속 소리 질러요. 예, 예. 그 내용이 숙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극우 성향의 분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이 그쪽으로 안 비쳐서 네, 저는 몰랐어요. 팩트 체크 예. 못했는데 네. 그 내용들이 그러면서 트럼프가 잠깐 멈칫하면서 거길 주시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그냥 듣고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사실 심어놓은 구구들이 어제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돌발 거기 변수가 많았던 있었던 겁니다. 그 소리 지르는 그구는 한국 쪽에서 심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제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냥 영어를 들었을 때 그냥 한국어의 그런 발음이었고 그랬나요? 그다음에 정확한 워딩은 모르지만 계속 그 숙청이라는 단어, warning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 고든찬이나 애니 그쪽에 그쪽 어떤 계열로 그쪽 보인다. 계열의 분들이 와서 마치 이재명을 환호하는 것처럼 서 있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지 않았을까. 그러나 뭐 하여튼 거기까지 저 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별로 걱정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네. 참모들은 다 걱정을 했는데 대통령 걱정 안 이재명 했대요? 대통령 걱정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왜? 협상의 기술에 다 써 있으니까. 거래 기술에 써 있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예. 거래 기술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을 처음에는 굉장히 압박해가지고 네. 상대방의 긴장을 조성하지만 결론을 낼 때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저 협상에 들어가니까 일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나는 낙관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나 CNN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네. 이재명의 실용주의 그다음 고도의 전략과 트럼프의 변덕이 마주쳤는데 네. 결국에는 그것은 한국이 승리했고 양측의 공동의 이익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평가를 양측의 이익. 네, 공동의 양측의 승리. 이익을 그래서 트럼프의 변덕. 근데 제가 요거 오늘 짧게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네, 오늘 다들 말들이 많으시네. 저도 이제 배고팠어요. 네. 배고파서. 워싱턴 포스트나 저만 저는 배불러요 그럼.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잘 못 나오니까. 예. 네. 그 저는 외신 속의 댓글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외신 다는 속의 댓글들. 예. 네네. 파이낸셜 타임스나 뭐 저기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댓글들 제가 그 댓글 한번 네. 저거 픽한 거 보시면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창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야, 우리가 윤석열 때 네. 네, 그래서 영어로 보죠. Before the meeting started was embarrassing. 창피했다. embarrassed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너무나 창피했다. 너무 공감되는데. 근데 나는 이게 우리의 그 미국인의 의미가 아닌 것을 얘기한다고 두 번째는요. 네. 한국을 굉장히 나는 높이 평가한다. 오. 한국은 법을 어긴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것으로 미국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트럼프를 그런 얘기 하지 지금은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하지 마. 그래서 예. 되게 그 한미 많은 정상회담 잘 됐으니까. 네, 수천 개의 댓글 보면 우리나라를 굉장히 응원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미국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이제 예.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야기가 오고 갔던 내용에 좀 집중을 해서 예. 혹시 뭐 희망적인 부분도 짚어주시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듣고 판단하기에는 협상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다. 특히
이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저기 루비오가 안보실장과 외교부장, 우리 같으면 국무장관이고 우리 외교장관입니다. 키신저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또 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매우 반복적이고 반중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러터닉과 베센트가 공을 세운 거거든요. 트럼프한테. 예. 그러니까 경쟁심까지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을 확실하게 굴복시켜가지고 동맹현대화, 특히 전략적 유연성, 이 사람 반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군부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의 정구라든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우리가 중국 앞에 놓여 있는 항공모함이다. 또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면 샹그리라는 안보 대화에서 중국하고 연을 끊으라.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하면서 예. 이거 안 들어주면 동맹 현대화에 포함되어 있는 이걸 한국이 안 들어주면 명시적으로 안 해주면 관세 협정 다 뒤집고 북미도 안 되고 남북도 안 되고 비핵화 앞에 전면에 세우겠다는 협박할 정도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는 마지막 만날 때까지 트럼프의 진심인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파악했기는 지금 루비오의 강경은 트럼프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러면 외교장도 보내고 특히 수지 와일즈에게 보낼 이 우리 비서실장도 네. 보낸 거잖아요. 왜냐하면 두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는 루비오가 누구의 뜻인지를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없는 없으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력전을 한 것이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트럼프를 동원해서 또는 비서실장을 동원해서 루비오의 강경 목소리를 잠재웠다. 적어도 다독이 좀 압박했다. 그 결론이 지금까지 나는 거는 확실해요. 네. 그런 점에서 성공인데 너무 잘했네. 그런데 이 군부의 집요한 이거를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은 넘어갔지만 응급처치는 계속 했지만. 응급처치는 했지만 그것을 압박할 것이고 거기에다 트럼프의 아젠다인 돈, 근데 돈 분담금하고 네. 국방비를 슬쩍 넣어서 네. 실제로 군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동맹현대와 전략적 유연성인데 그러니까 좀 다르죠. 예,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한국하고 타협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답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동맹현대와 전체 전력을 끌어올리는 건 좋아요. 네. 그런데 그걸 범위를 넘어서 우리와 중국이 갈등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레드라인이다. 마지노선이다 저는. 근데 뭐 우리 정부는 국익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입장을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20년 전에 제가 우려되는 건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22년 전에 대통령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는 한국에 동의 없이 전략적 유연성 안 된다고 끝까지 지켰다고 하고 가셨는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네. 실무자들에 의해서 미국한테 각서를 주고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수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어요? 그럼요.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예, 그게 재현될까봐. 그럼 대통령을 속인 거예요? 그렇죠. 에 진짜로?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밝히는 게 미국한테는 협상이 전략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말이 그 당시에 오히려 각서보다 훨씬 더 고위층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게 조약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허락 없이 전략적 유연성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일관되게 지켜온 거라고 말할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이 재현될까 봐 저는 약간 예, 그래도 좀 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그래도 결단을 하고 하나 뭐 준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건 얘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네, 얘기가 안 나왔다고 했죠. 잘했는데 그건 잘한 거죠. 네. 잘했는데 국방비를 올려준 거 이거는 네, 국방비를 올리겠다. 우리로서도 미래 강군을 만들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인구 감소하니까 능력 있는 직업군인 같은 거를 양성할 수도 있고 드론도 만들어야 되고 미사일도 더 정밀한 거 만들어야 되고 네. 인공위성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기는 좀 사주겠다. 네. 딱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우리 무기 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 정상회담 할 때 이렇게 초두 그렇습니다. 발언으로 한 거고 그 제안자재 국방비를 올리겠다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줄 거는 확실하게 줄 걸 딱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지킬 걸 딱딱딱딱 지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기 좀 사라고 얘기하면서 B2 폭격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파는 물건 맞아요? 파는 게 아니죠. 그건. 안 팔죠?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그 저 핵 전략 폭격기를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수준에서 그렇죠. 든 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사. 우리 최고의 제품들 최고 많은데 제품 이거는 만드는데 너네한테 파는 건 비트 아니다. 받지, 비트 받지. 우리는 이 정도 만들 수 있어. 자랑만 한 거야. 난 그래서 저거 파나? 나 혼자서 그냥. 네, 그 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서 우리 무기 너네가 좀 사야 될 걸 이렇게 얘기한 이런 데 좋은 거라고요. 걸 만들 그 수 전에 있어. 얘기한 게 아.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군함도 많이 만들고 배 우리가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다 황폐해졌다. 그 얘기 먼저 하잖아요. 이건 그래서 우리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앞으로 한국에서도 만들고 네. 가능하면 미국에서도 만들어라. 네. 근데 그것도 다행인 게 미국에서 다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하면은 별로 이익이 안 남아요. 우리가 만들어 보내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 많이 만들고 미국에서도 좀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챙겨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게 다행이고요. 네. B2 이거 얘기한 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야. 뭐 최고의 전폭기 같은 건 아직 갖고 있어. 자랑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궁금한 거는 일단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주한미군 관련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지 관련해서도 했는데 맞아. 저는 이 대목이 트럼프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숫자에 대해서 자꾸만 그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전문가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South Korea agreed to pay for that during my last term, and then when Biden came in, they complained to Biden that I wasn't a nice person, and he agreed not to pay. He gave up billions of dollars.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네. 자, 일단은 그 주한미군 4만 명 아니잖아. 왜 자꾸 4만 명이라고 하는 거야? 뭐 4만 5천 명 하다가 또 4만 명이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에 대해서 딱 꽂히는 거는 네. 그냥 얘기해버려요. 아무리 가짜 뉴스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 대통령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네, 안 맞아요. 고쳤습니다. 아니 그 주한미군은 최대 28,500명으로 맞습니다. 한다는 게 미국 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마지노선이 2만 6천입니다. 그러니까 2만 6 그 국방 수권법에서 2만 6천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는데 실제 밑으로도 있고 위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아닌데 28,500 아니에요? 근데 위로가? 2만 8천 현실적인 거고 이거를 이제 국방 수권법에서 미국 그래도 예를 들자면 트럼프가 아무리 철수하고 싶어도 법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놨습니다. 그왜 자꾸 4만이라고 해? 사람 열받게. 그래야 자기 말이 그러잖아. 이렇게 많은 군대인데 왜 돈은 그만큼 적게줘라는 걸 뭐, 합리하게 했는데 그렇긴 하겠죠. 재밌는 통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1기 때 4년 동안 곡식석상에서 하루의 거짓말이 또는 가짜 뉴스가 16번씩 하고 평균 16번입니다. 오늘은 하지 마시고. 저기 아니, 뭐. 의원님 오늘은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정보를 주한미군 취사 선택하시면 예, 몰라. 그 숫자 그렇고 아니 그 우리 그 주둔지 그 기지를 자기가 저기도 지금 팩트가 다 틀려요. 네.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90% 돈 낸 겁니다. 미국이 짓고 한국이 기여했다는데 저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90% 이상 약 150조를 내서 만들어준 게 평택 기지고 우리가 두 번째 틀린 말은 자기가 이제 안 지었으니까 이분이 부동산 업자잖아요. 네네네. 미국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야? 아니 임대료 하나도 아직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독일은 다 받아요. 한국만 무상으로 해줬는데 네. 그래요. 당연히 어디서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돈 받는 줄 알고 소유권을 달라고 한 겁니다. 렌트비도 지급을 안 하면서 안 하는데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착각한 있는 겁니다. 걸 알고 그마저도 틀렸고 땅을 갖겠다는 건 더 허황된 더안 말이고 되고 우리나라 법에서도 불가능하고 미국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돼요? 당연히 안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안 되니까. 다 무시- 틀린 그리고 거니까. 자기가 지금 잊어버린 게 뭐냐면 네. 일기 때 저기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데리고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네. 그때 이제 거기 했던 미군 연합 사령관이 뭐라 했냐면 이 멋진 기지를 한국에서 90%나 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는지 알았어요? 왜 100% 못 받았냐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기억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맞아.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걱정돼갖고. 단 또 여기도 우려는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뻑하면 그린랜드 내놔라, 파나마 내놔라. 예. 이러니까 이 욕심이 아예 없게
이거는 매조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듭 지을 필요는 매듭 있고. 지을 필요는 있어요. 이건 틀린 거다. 매듭 지을 필요는 있고. 지금 또 하나의 우려는 인텔 지분을 지금 10%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 삼성전자 지분 인수까지도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건 진짜. 이제 이게 정말로 원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반도체 관련한 뭐 여러 가지 협상 또 우리 세계 총수들이 가 있는 상황에서 요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어떤 미국의 그 경제지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우리 그 교수님은 네. 한일 관계 말고는 얘기를 안 하는 조건으로 나오셨나요? 아니 전문 분야니까 거기만 하신 전문가들이 거겠지. 계신데. 네. 네. 조건이 예, 어디 있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혹시 뭐 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거 같으면은요, 아베 때 같으면은 지금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떤 그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법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본이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일본의 우익과 저쪽의 워싱턴의 우익과 한국의 우익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이거 진짜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고. 다행이네요. 그렇죠. 와. 네. 고든창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월에 아주 수시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일본이랑도 예, 또 예. 연결돼 일본의 있어요. 보수 우익지. 오늘 어제 그거 우리 다 긴장했던 SNS 바로 밑에 고든창이 댓글을 달았잖아요. 네. 이를 제거하라. 이재명을 제거하라고 밑에 했는데. 고든창이 거기 댓글 달았어. remove Lee. 아이씨.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옛날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뒤에서 아베와 이 트럼프 사이에서 움직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아니 그러면은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일본이랑도 연결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는 고든창을 무게감 있게 보지는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과거 같으면 볼튼이 있어가지고요. 볼튼이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일본에 그러한 것들이 전달이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약화된. 지금은 약화된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다행이다 진짜. 저기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에서 망칠 때 볼턴이 끼어들었을 때 예. 그때 가장 많이 의논하고 공모했던 게 아베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망치기 위해서 일본과 볼턴이 합작했던 거거든요. 야 너무 다행이다. 그때 비하면 그거는. 지금은 정말 다행인 거죠. 이론이 이거 이제 이심하고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일본 정치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네. 오른쪽 끝에까지 갔다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일본의 정치형이라고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잘 보면서 우리의 대일 외교를 갖다가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교가 참 어렵긴 한데 재밌네. 빠져드네. 빠져드네 진짜. 알겠습니다. 우리 그 동안에 좀 많이 목말라 있었던 신혜 기자님 끝으로 한 말씀 아무 얘기나 다 좋습니다. 저는요 어제 사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라이브를 이제 준비하는데 그 X라는 그 이제 글을 보고 트루스 소셜을 보고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과 참모진이 정말 이것 때문에 밤새고 고민해서 그 먼 태평양까지 건너서 가는데 어떻게 이런 무례한 글을 올리나 정말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 났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한 번도 이렇게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그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정말 집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좀 뭉클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좀 국민으로서 응원을 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정말 남은 일정들 잘 마무리해서 정말 성공적인 외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중간에 이제 저희 뉴스포터 그 더힐에서 반미주의자 기고 올렸을 때 네네. 반론 기사를 더힐에서 썼는데 그 아무도 전하지 않았거든요. 저만 전했습니다. 뭐였죠 그게? 반미주의자 그 고든찬이 네네. 쓴 예, 그 그거 알아요. 기고문 예. 그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걸 반박하는 기고문을 또 더힐에서 실어줬거든요. 근데 그 반박하는 내용을 우리나라 언론은 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포터에서 그랬어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몇백 명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것도 많이 처음 알았네. 구독해주시고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 매일매일 거의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포터. 미미하지만 네. 많이 구독해주시면 네,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진짜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농산물 추가 개방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논의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그 뭐 이상한 장관이 우리는 이거 계속 원한다 이런 얘기를 그게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비서실장을 만나기 전에 그거를 하나의 협상의 지렛대로
안 들으면 동맹현대와 안 받아들이면 우리 그거 다 열어버린다. 근데 트럼프는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잘했는데 한국이 바꾸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것도 절묘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기가 한 걸 잘했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관세를. 그걸 다시 돌리는 건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통해서 오히려 그걸 잠재운 거죠. 한국이 바꾸기를 원하네? 근데 안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야, 진짜 예민하구나. 이 외교의 언어가.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산물 그 추가 개방은 얘기는 뭐 그쪽에서 나올지 실무진에서 모르겠지만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국내 정치 활용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리고 트럼프가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니까요. 이건 안 바꾸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라는 게 실무진에 전해졌으니까 그렇게 세게는 못 밀어붙일 거라고. 그렇습니까? 그럼 트럼프를 그렇게 틀어막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무슨 지렛대를 활용해서 그렇게 틀어막은 거예요?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이.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난번에 한 거를 자기가 최고의 관세 협상이라고 이미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100%라는데 실제로 그 쌀이나 소고기를 다 합쳐봐야 1%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한국의 농산물을 99% 자유화돼 있고요. 그게 1%에 불과해요. 근데 그 특징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니까 이해를 시킨 거예요. 이해를 우리가 시킨 근데 거고. 아까 말하면 트럼프는 99%라도 10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뉴스포터 구독 완료했다는 댓글이 엄청 많아, 지금. 최소한 200개 이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야, 오늘 뭐 이게 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가 돼서 그런지 참 재밌네. 교수님 자주 좀 뵈야 될 것 같은데요. 자주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